지난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24살 전모 씨가 괴한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연쇄살인 피의자 정모 씨가 이문동 사건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살해당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미뤄 정 씨가 진범이 분명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심지어 현장 검증할 때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한다든지 호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난하고 자신한테 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사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진짜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함? 막 이런 게 느껴졌었죠. CSI는 어떤 증거물이 남아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들을 찾죠.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이 선택되었는가? 또 이 발자국은 어디로 이동했는가? 범행 도구는 어떤 것을 썼느냐? 이런 그 범죄자의 행동을 보는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장에 도착하면 제가 범인처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가장 먼저 시도를 하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오늘 아이고, 뭐죠? 반갑습니다. 이 그 안에서 저희가 자주 뵙는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범죄자 1000명 프로파일링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권일용입니다. 2017년에 퇴직을 해서 지금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 소개를 뭐 굉장히 또 예, 지금은 깔끔하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걸로 좀 아니 조금 전에 여기 좀 오다가 이렇게 좀 잠깐 만나 뵙는데 교수님이 보자마자 용문입니다 이렇게 아, 좀- 선배님이시군요. 예, 아, 선배님, 이 용문고를 또 맞습니다. 지금 예, 아, 네, 영문. 김상중 선배님이 예. 그 아래서 이제 자주 하잖아요. 아 김상중 형님도 저 용문이시죠. 네. 예. 저 1년 선배인데 예, 예. 자기가 내가 선배인 줄 알고 굉장히 깜찍하게 아니 굉장히 따뜻하게 되게 따뜻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네. 좀 예.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만 정확하게 20년.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음.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예.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아니 발령 전에는 경찰에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 실종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CSI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붓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지문을 채취. 채취하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겨진 지문 다 밝혀가지고 완전 초토화.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으신 네. 거예요. 아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경찰이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좀 집도 어려웠지만 네.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 카톨릭인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야, 그 전역을 할 때가 됐는데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의 원서가 없어졌다면 지금 신부님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딸이 왔는데 네. 딸이 저 없을 수도 있죠. 신부가 됐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신부님도 굉장히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성당에서도 인기 많은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여기 그 또 우리 또 네, 제가 세바스찬. 세바스찬 네.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보통은 본인 세례명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형제님 네. 어떻게 세례명이? 저는 알로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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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이시오 형제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그 세바스찬. 세바스찬 알로이시오. 원래 보통은 진짜 아,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이제 사촌 형이 신부님이셔서 아, 그러세요? 예, 존 스테파노 신부님. 네. 저희 집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빨리면 세례명이.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네.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아흐레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한 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이게 좀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창원편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요? 네, 그 뭐 어느 때보다도 정말 네. 기다렸던 방송인데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최초로 발령을 낸 분이 여기 경남 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계세요. 우리끼리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 곽수사의 전설이다. 곽수사의 어떤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네, 진선규 씨가 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에 발령낸 사람이 그 윤회출이라는 경무관 계신데 그 윤회출이라는 그 윤회출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회출이라는 분이 그 이쪽을 대단한 분이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앞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수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참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였거든요. 그 미래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든 또 용기를 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 뵙고 왔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좀 나왔네요, 부장님. 일까요? 아유, 부장님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예능에 아, 노인네 더 됐구만. 얼마 만에 만남이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 4, 5년. 처음 만남이 언제세요? 두 분 처음 만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에 과학수사계 편제를 네네. 만들고 그 안에 범죄분석팀 만들면서 권일영 씨를 픽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순순히 영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아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뭐 특진도 하고. 딱 그 얘기는 생각나요. 집 잘 나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로 가면 승진이 안 나 지금 된다고. 갑자기 딴 거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너한테 계급은 줄 수 없다. 승진을 시켜줄 수 없다. 근데 너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진짜 독보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계급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때.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위에서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서를 만들고 일용이랑 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심리 분석인지 프로파일링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범인을 네가 잡을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윤회출 부장님은 권 교수님만 찍어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된다 이랬던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원픽이셨던 것 같은. 자기가 인사기록 카드를 뭐 2,000 몇백 장을 골랐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뭐 2,000 몇 장을 뽑아서 보니까 지문 채취, 증거물 채취도 가능하고 현장을 많이 간 요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제가 오래 써먹을 수도 있겠다. 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 최하 5, 6년은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선발을 하면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는데 윤회출 부장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앞서가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지나간 일에 대한 고증도 중요한데 앞으로 생겨날 범죄, 생겨날 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즐겨 상상하시는. 그럼 앞으로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영역은 어떤 거냐 보면은 뭐 연쇄 살인이나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뭐 방화 같은 프로파일링의 직접적인 대상 범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잡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네. 프리크라임, 범죄 이전의 단계, 초기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네. 아동학대, 가정폭력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통계학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 접근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하고 초반에는 윤회출 부장께 좀 많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냥 공부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외국 FBI 그 자료를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장하고는 안 맞고 이론도 좋지만 범죄자들을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물어보고 그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났을 때 자신 있게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권일용 교수님은 은퇴 후에도 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딱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자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이경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이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은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저 경찰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2017년도 4월 30일 날 제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게 그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래서 사표 낸 거죠, 사표. 아니 왜 사표를? 뭐 이제 그 나라는 존재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 뭐 어금니가 빠지고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공황, 뭐 우울 이런 문제들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할 만큼 소임은 다 한 것 같다. 후배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도와주고 또 나와 가족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행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딸도 가족들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저녁 식사 자리가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그러면 뭐 공부했지 뭐. 왜냐하면 공통된 과거가 없었던 거예요. 성장하면서 우리가 많은 야, 너 어릴 때 뭐 했잖아. 아빠랑 뭐 어디 가서 뭐 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선생님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그 선생님 좋아? 계속 제가 면담하듯이. 이게 좀 뭐 어떻게 의도한 다르게 이렇게 수사하는 것 같은데.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버님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좀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가요? 네, 옛날에 없었던 아버지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또 참 진짜 아주 강단명료하게 상황을 딱 제가 일단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새벽 2시, 3시는 휴대폰을 베고 잤었거든요. 이게 보통 새벽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뱃소리로 해놓고요. 네, 베고 자요. 정말 머리 옆에 놓고. 지금은 이제 꺼놓기도 하고. 또 사실 또 안 와요, 전화가. 딱 올 때도 별로. 가끔 좀 후배분들이 좀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님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좀. 예. 아 진짜 근데 요즘에 카톡을 보내요. 선배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는 보내지 마라. 제발. 생각하지 않는다. 아 이거 좋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근데 프로파일러를 하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죠 뭐 올 것 오나요? 같은데 혹시나 저나 재석이 형이 어떤지 한번 그냥 봤을 때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피곤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셉이 남이 뭔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약간 이런 그 타입이.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재석 씨는 공감, 그러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제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해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공감은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이제 뭐 저희 쪽은 어쨌든 뭐 캐스팅 디렉터나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장점 같은 거 딱 해서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한 그 이 친밀감. 약간 생기네요. 네네네. 예. 세바스찬하고 조금 알레올리오 아니 알레올리오. 재밌겠다. 알리오시오. 뭐라고 그러셨더라? 알리오시오. 알리오시오. 맞죠? 예.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 You kiss? 예스. 좋습니다. 자, 이것은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뜻합니다.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녹음된 테이프를 가리켜 이것이라 언급하여 유명해졌는데요. 살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난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모킹건. 스모킹건. 정답입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늘 아침 7시쯤 출소했습니다. 시민들은 관용차 앞을 가로막고 아예 차 위로 뛰어 올라가 귀가를 막아섰습니다. 범잡에서도 여러 사건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유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엄여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에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녀이는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녀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지가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녀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 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와,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에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고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시기 있다. 아,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억누르고 격한 진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저는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도 뭐 웬만해서 화낼 일이 없으시겠어요? 아유, 화낼 일 많죠. 퇴직하고 나니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세요? 아니 뭐 집에서 뭐. 갑자기 집 얘기는 왜 집에서 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뭘 시켜요. 그러니까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집에 계시지 않으면 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해라.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분리배출이죠. 분리배출을 하러 가면 제가 갔다 오면 다 아주머니들이 나와 계세요. 근데 집사람이 갔다 오면 다 남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럼 뭔 상관입니까? 그냥 내가 버릴 거 버리면 되지. 뭐 나랑 같이 버리는 분들이 꼭. 아니 집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버려주는데. 내가 나갈 땐 남편들 없던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잠복을 해봤죠. 잠복?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 서서. 잠복을 왜 해봐요? 아니 한 3시간 서서 이 현상이 왜 벌어지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오는 시간대는 휴일에 뭐 담배를 피러 나오거나 뭐 이럴 때에 남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출몰하는 시간대고. 야, 그것 때문에 잠복을 하셨어요? 아니 혹시 아버님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집안일을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됐네요, 이게. 드디어. 또 다른 대표적인 특성을 보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제 밀실 살인 사건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여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큰 딸이 셋 다 이제 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모 여인과 3살과 1살 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남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방 안의 상황을 보면 작은 방에는 3살 된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사망을 해 있고요. 또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난간에 빨랫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목을 맨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왜 밀실 사건이 됐냐면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파트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이나 족적이 나타난 흔적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초기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가족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그만한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수사를 하죠. 누군가 이제 드나든 사람이 있는가. 이때 발견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 박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왔다가 간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모 씨가 조사받는 수사관 앞에서 옷소매를 내리면서 자기 손등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손을 왜 그렇게 자꾸 가리느냐 이렇게. 라고 봤더니 빨랫줄에 융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랫줄이 쓸려 있던 이런 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 여성의 집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이 일기장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종이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계획한 계획서가 발견이 되죠. 심지어 거기에는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참 끔찍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박모 씨와 만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친구인 박모 씨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라. 혼자 지내고 있으니 밥도 주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 이 이모 씨는 자기가 가져왔던 컴플렉스를 이제 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 오빠와 늘 비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탁물을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선을 넘는 행위. 개입을 한 거네요, 가정생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던 날도 이모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할 테니 엄마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먼저 숨자라고 해서 이 엄마를 속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된 딸을 안고 이제 거실에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지식사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숨겨놓은 다음에 이 엄마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아이가 숨어 있으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엄마를 뒤에서 빨랫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목이 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한 저항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보고 말 때 보니까 또렷하게 한 줄만 나와 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있는 문짝을 두드리면서 한쪽 손에만 멍이 좀 들어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렇게 목을 졸려서 죽어갈 때 이 박모 씨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모 씨는 끔찍하게도 10개월 된 아이를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살해하죠. 결국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씨가 거기에 열쇠를 넣어서 가방 안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살해 이유가 뭘까요? 살해 동창과 이유는 아이들. 이제 사실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묘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남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네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범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나 동기가 되겠죠.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리에서 만났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더 뭐 안타깝고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아까 엄녀인 사건처럼 이 두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프로파일러들은 사건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 작업으로 항상 이런 그 면담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내고 나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접근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이제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위해를 끼쳐도 죄책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 자기가 하는 짓이 잘못됐다면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여고생이 당시에 피해자였었는데 약속을 했거든요.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너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거의 1년쯤 지나서 그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범인이 잡히는 순간에 나는 진짜 약속을 지켰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만약에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범인을 잡는다고 해도 보통은 안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들이 남아 있습니다.